안녕하십니까. 2025년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진행의 김낙현입니다. 6월이 되면서 이제 날씨가 또 좋았다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덥지만 우리는 또 열심히 또 필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좀 대비를 저희가 해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에는 이 소외감, 전이함, 보험금 분쟁의 새 기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소외감에서 이제 전이가 됐을 때 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조기 해지, 단기납 종신 120% 환급 경쟁 끝이 보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단기납 종신 워낙에 이제 많이 세이즈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종결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볼 거고요. 언젠가 쓰려고 묵혀둔 고객 정보 제동이 없이 쓰다간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게 저는 딱 들어왔는데 상당히 큰 돈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객 정보를 저도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 폴더에 다 이렇게 모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거고요. 치매 걸리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이 자산 무기력화를 막는 네 가지 방법. 실제로 우리가 이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면 뭐 꼭 정보 전달이라든지 막 상담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계성을 늘릴 수 있는 스몰 토크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표 동향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 소외감에서 전이가 됐을 경우 이 보험금 세 기준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어떤 기준이 생겼는지 약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FP 파트너즈 보험 영업 전략 브리핑 강사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 장신영 강사님 모시고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오늘도 이제 좋은 정보 주시러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네, 이제 소외감에서 전이가 됐을 때 이 암 보험금 지급 기준이 좀 새 기준이 생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네네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네, 최근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상 설명 의무가 만약에 위반이 됐다, 이게 인정이 돼도 이 보험금 지급 범위는 본래 약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이번 판결이 우리 원바람이랑 이 이차암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각각에 대한 보험금 청구 가능성 여부보다는 보험금 지급 범위가 어떻게 이 제한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례로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소외감에서 이제 네, 전이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해졌다는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명확해진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예, 자,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고, 이어서 우리가 뭐 전이암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럴 때는 소외감도 지급을 하고 일반암도 지급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일반암 진단비에서 소외감을 빼고 나머지 차액만 추가로 지급을 해라. 이런 내용이 지금 최근에 판례로 나와져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이 판례가 분쟁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또 요즘에 이슈가 된 이유가 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고객님이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는데 갑상선암이 걸린 거죠. 네네. 근데 갑상선암이 걸리고 이어서 림프절로 전이암을 또 이렇게 추가 진단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고객님은 나 일반암 진단비 4천만 원 가입되어져 있으니까 소외감 진단비도 주고 일반암 진단비도 달라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셨고 지금 이미 근데 소외감 진단비를 한 300만 원 정도 받으신 상황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4천만 원 추가로 달라고 하니까 보험사에서는 부지급을 했고 이걸로 이제 소송이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네. 원바람 기준으로 지급을 하려고 했던 거고, 네.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더 큰 암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두 개 다 네.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 제기를 했는데 네. 1심과 2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보험회사는 이 갑상선암 전이가 됐을 때 일반암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을 하고 네. 일반암 보험금 전액을
지급 명령했어요. 1심이랑 2심에서는. 네네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1심, 2심, 이 원심을 파기를 하면서 조금 보험금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을 했는데, 네. 이 대법원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약관상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일반한 보험금 전액이 아닌 기존에 지급한 소액한 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보험 약관은 일반암간 전이의 경우 최초 1회 한정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갑상선암이 일반암보다 낮은 보장 금액을 갖는 소외감이라는 분류 체계에 부합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소외감 먼저 받았으니까 나머지 차액만 지급을 해라라는 게 대법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간에는 소외감 받았으니까 일회성이었으니까 일반암 진단비가 이제 없어지고 뭐 전이암 진단비라든지 이차암 진단비라는 이런 특약이 있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전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도 지급받을 수 있는 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런 사례가 있으셨던 분들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뭐 적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소외감에서 이제 전이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는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희가 좀 명확히 짚고 기억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게 이렇게 네, 분쟁이 또 됐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주요 내용의 약관상 주요 부분 설명에 대한 뭐 미흡했다, 나는 뭐 못 들었다, 이 부분을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된 건데,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사실 약관이 엄청 두껍잖아요. 근데 그거에 네네네.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을 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어떤 게 또 주요 내용인지를 좀 그렇죠. 저희가 뭐 객관적으로 해석,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강사님이 봤을 때 이 약관상 네,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떤 게 있을지 그 네네. FP 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FP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대부분 아마 이제 가입 제안서 정도는 가지고 다니실 것 같은데 네, 약관 갖고 다니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분쟁의 여부가 있는 우리 뭐 암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라든지 네, 아니면 감액 기간 같은 경우에는 꼭 좀 설명을 이렇게 뭐 가입 제안서에 우리가 또 형광펜 이렇게 칠해가지고 안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번에 이슈가 됐던 이런 그 전이암 같은 경우 일반암 진단비만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이런 판례를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가입 제안서조차도 안 갖고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또 가입 제안서 정도만 잘 설명해도 크게 이런 분쟁은 없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약관상 정확한 설명이 가장 중요하긴 하나 가입 제안서라도 꼼꼼하게 고객님한테 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시면 이러한 뭐 분쟁 사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입 네, 제안서 안에 사실은 뭐 약관에 대한 부분이 주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입 제안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특히나 이 지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형광펜이라든지 이런 걸로 체크를 해서 네, 확실한 이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면 더 큰 신뢰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내용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를 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 세 가지를 좀 뽑아놨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조기 해지, 단기 납종신 120%, 환급 경쟁 끝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언젠가 쓰려고 묵혀둔 고객 정보, 제동이 없이 썼다가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무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볼 거고요. 치매 걸리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자산 무기력화를 막는 네 가지 방법, 고객과 할 수 있는 스몰 토크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조기 해지, 단기 납종신 120% 끝이 보인다. 뭐 단기 납종신이 끝이 보인다는 얘기는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왜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기사화가 됐냐면, 일단은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예상 해지율과 실제 해지율에 대해서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은 1년 경과 시점에는 예상 해지율이 6.5%인데
실제 예상 해지율이 8.5%인데, 실제 해지율이 6.5%고,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제 2년과 3년 경과 시점을 보면, 실제 해지율과 예상 해지율의 차이가 조금씩 나고, 큰 폭으로 나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실제로 큰 데이터로 봤을 때, 5에서 7년 납, 단기 납 종신 같은 경우에는 13회차까지는 89.7%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25회차가 넘어가면서는 뚝 떨어집니다. 64.8%. 근데 37회차가 넘어가면서는 절반 정도가 이제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5에서 7년 정도만 버티면 그래도 내가 해지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 자체가 내가 냈던 돈보다 커지게 되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년, 3년이 되면서 좀 해지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저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제 해지율이 큰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 계리상 수수료도 인하가 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환급률이 더 인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10%보다 더 안 되게끔 계산이 이제 상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는 거고요. 시책이라든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수료 부분에서도 많이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 2년 해지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해지율이 높아지는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저는 뭐 관리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1년 정도,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내 돈을 이제 납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좀 납입이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또 5년, 7년에 더 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해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해지하시면 안 되고 조금만 더 참고 버텨서 사망보장금으로 쓰던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 자체가 냈던 돈보다 커지니까 요거는 좀 참고 버텨봅시다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고객분들은 사실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관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2년 후에 해지율이 높아지는 부분은 뭐 솔직히 말해서 1년에서 2년 정도면은 저희가 뭐 수수료 체계라든지 뭐 그 유지율 부분이 이제 데이터적으로 끝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P 분들이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사실은 2년 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돈만 나가는 보험이 되는 거고 또 여기저기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정보들을 접하면서 해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고객을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납 종신 같은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면서도 뭐 변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적립식 펀드라든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금융 상품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청약 적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수익률 체크라든지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계속 접점이 만들어지고 2년 후에도 관리가 잘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을 놓게 되는 시점이 우리가 그 해지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고객 관리를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언젠가 쓰려고 묵혀둔 고객의 고객 정보 제동의 없이 썼다가는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 보관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성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이제 뭐 컴퓨터나 이런 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우리가 이제 지인 영업할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지인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는 있었지만 이제 DB 영업 기반이 되면서 사실은 내가 뭐 계약을 했어도 내가 믿고 맡겼어도 실질적으로 내 정보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이 없으면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정보를 모두 파기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5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5년 후에는 별도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뭐 정보를 우리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도움 또 청구도 해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보관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좋은 관계일 때는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고객과 약간의 뭐 분쟁이 생기거나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이 짚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이 미이행되면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판례도 있습니다. 3천만 원 사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괜히 불이익 당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인지를 하고 다시금 재동의를 얻고 이렇게 또 정보를 활용하고 이런 좀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레시피 보겠습니다. 치매 걸리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자산 무기력화를 막는 4가지 방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뭐 이제 치매 보험이라든지 뭐 간병인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면서 이런 기사를 가지고 고객분들과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일명 치매머니로 불리는 자산들, 이제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자산이 분포가 돼 있겠죠. 치매머니라는 뜻은 이제 치매에 걸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개인 자산 문제를 넘어서 실제 사회 전체적인 경제 활력 저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가 약 7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치매를 이제 앓고 계시는데, 이 치매 환자분들의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1,5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76만 명의 그 치매 환자분들의 자산 규모가 1,5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이 보유자산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의 6.4%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치매 분들의 자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4가지가 어떤 부분이냐면, 유동성이 있는 금융자산으로 변경을 하거나 유연한 자금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금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자금으로 만들어 놓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이 한 가지 나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사전 지정 대리인 제도, 신탁 활용. 그러니까 이 자금들에 대해서 사전에 지정을 해 놓는다. 우리가 이제 뭐 치매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지정인을 이렇게 지정하듯이, 대리인을 지정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가족 간의 사전 대화, 감정 조율 이런 부분도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이 가족분들이 어떤 자산들이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 운명 결정권, 우리가 이제 흔히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상 이제 연령이 한 살 한 살, 연세가 한 살 한 살 올라가게 되면서 뭐 기억력이라든지 건망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치매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묶여있는 이 자산들을 금융 자산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산의 목적성과 유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봤어요. 이제 뭐 사망에 대한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도 1억을 가입한다 치면 1억을 그냥 통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뭐 5천, 3천, 3천, 뭐 혹은 뭐 5천, 5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가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이 자산은 누구한테 가고 이 자산은 누구한테 가고, 이렇게 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만약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내가 부동산이 있었던 거, 주식에 있었던 거, 혹은 이제 보험에 있었던 부분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자산들은 우리 보험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막 찾아서 주려고 막 노력을 엄청 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융자산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레시피는 이걸로 마무리하겠고요. FP라면 알아야 될 지표 동향 한번 쭉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보면 이율이 조금씩 내려간 게 보입니다. 2.57%, IBK는 2.57%, 2.5%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변액연금 수익률 보면은 삼성생명과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연한산 수익률, 적립률로 봤을 때 100%가 이제 조금 넘어가는 수치를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은 전월 대비 198.31포인트가 상승이 좀 됐습니다. 코스피가 좀 그래도 소폭 상승이 된 게 좀 보이고요. 전년 대비는 2.2% 정도 상승이 됐네요.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미국 지수가 지금 뭐 변동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전월 대비 2491.13%가, 13포인트가 올라갔고, 전년 대비는 3858포인트나 상승이 좀 됐네요. 네, 상하이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66.08포인트가 상승이 됐고요. 전년 대비를 비교해봐도 274.73포인트가 상승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6개월, 7개월 정도는 상승된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61.4원이 하락이 됐고 전년 대비는 2.5원이 하락이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5월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월 29일에 2.5%로 또 이제 0.25%가 하락이 됐습니다. 기준금리는 2.5%로 동결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2.8%대가 이제 높은 이율로 금리를 주고 있고요. 적금 금리는 2.7에서 2.9, 3.1 요 정도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또 금리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맞는지 내가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안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달려와 봤는데 요런 또 명언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성공이 끝이 아니고 실패가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용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성공이 뭐 계약 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목표한 어떤 급여, 목표한 실적을 채우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게 또 실패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매달 매달 또 매주 매주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다 보면 분명히 성공에 가까운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FP 성공 전략 6월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지만 6월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